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18개에 달하고 공범 대부분이 유죄를 받은 만큼 이번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제 마지막 회의를 갖고 오늘 바른미래당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촛불을 들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거기를 취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5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네. 최순실의 이 재판, 오늘 2심 선고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일단 검찰 구형은 25년입니다. 오늘 어떻게 좀 결과를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최소한 10년 이상이다. 예. 범죄 혐의가 워낙에 이제 18가지이고 지금 뇌물죄 그다음에 그 특가법상에 이제 범죄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안종범 수첩이 예. 그 다른 그 범죄자의 경우 지금 구속이 돼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최순실 씨의 경우가 25년 구형이 됐고 그 중에 그러니까 범죄 혐의로부터 최소한 10년 이상이고 더 뭐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 의원님께서 예, 제 생각에도 뭐 최소 10년 이상은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 예상하는데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재용 재판 예, 2심과 어떻게 이제 매치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이재용 재판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강요에 의한 뇌물이다. 예. 일단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요구한 강요한 점은 분명히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그 부회장의 경우에는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감형되었지만 예. 뇌물을 달라고 강요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원래 구형한 것이 그대로 거의 반영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하는 미르재단, K재단 관련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빠질 텐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는 이 일종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게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이번에 최순실의 경우에 아주 중하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그 실제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해서 뇌물을 어떤 강요해서 수수한 것 이 부분을 중요하게 때문에 그 점은 이제 실제 벌금액 592억의 어떤 2배 정도 해야 되는 1,185억 그게 벌금이고 또 그 뇌물도 이제 원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15년형인데 이제 가중 처벌해서 10년형 그래서 25년 여기다가 아마 예상컨대 정유라 입학 비리 7년이 더해져 가지고 이번 재판에 아니지만 그 다른 재판의 경우에 또 더 가중해서 또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특별하게 뭐 제가 양심적으로 봤을 때 이거 혐의가 없는데 뭐 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지금 구속이 됐죠.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 좀 예상을 하셨나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이 어쨌든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국정원 특활비도 있었던 거고 이전에 그다음에 장다사로 전 비서관 기획관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이 문제 범죄 혐의가 현재까지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피의자로는 됐지만 뇌물죄 문제와 그다음에 특활비 쓴 부분 그다음에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라고 지금까지 간 거고 이제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건까지도 보면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 목 밑까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동영 다스 부사장의 진술이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좀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영 씨의 진술이 의도는 뭔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하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한 10일 만에 열흘 만에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니냐 하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실
그 가능성이 크다. 예, 예. 근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다스와 관련돼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지분이 예. 상당히 이제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재판에서는 다뤄 좀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이게 이제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배려한 것이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이 차명 재산이라는 어떤 증거가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으나, 예. 어떤 그 이명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이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서초동 이야기는 저희가 이 정도로 터치만 하고 다시 여의도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드디어 이 합쳐져서 바른미래당으로 출범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 선으로 이제 완전히 물러나서 그 이후 행보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일단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이제 그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냐 예. 아니면은 합리적 진보냐 이제 이걸 놓고 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그 이전에는 당명을 놓고도 또 굉장히 이제 해프닝이 있었던 예. 거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오늘 이제 박주선 대표와 유승민 대표 체계로 이제 공동 대표로 하면서 예. 이제 이 선으로 물러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까지 이제 여론조사로 놓고 보면 지지율이 네. 약간 컨벤션 효과가 없다. 대략 한 11% 합당되고 나서 11% 정도 그다음에 그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리얼미터에서 예, 나온 여론조사로 보면 이제 2당이 되겠다라고 예.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안철수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보궐선거에 도전하느냐 두 가지일 텐데, 네. 그동안 이제 행보를 보면 어쨌든 모든 문제를 본인 중심으로 놓고 움직여 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지지율로 7% 지지율로 과연 지방선거에 도전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네.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보궐선거 중에 한 지역을 뭐 지금 이제 대략 현재까지는 오늘 이제 선고를 봐야 되겠죠. 예, 예. 그 뭐 그렇다고 충청도에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노원은 뭐 출마를 할 수 없는 예. 조건이고요. 그러면 이제 송파 송파 정도. 정도가 남아 있고 또 뭐 몇 군데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략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보궐선거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도 보궐선거 쪽으로 좀 보시나요? 글쎄, 제가 안철수 대표라면은 보궐선거에 근처도 안 갈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실제 그 지배주주를 예. 하는 것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예컨대 공동 지분이나 예. 내지는 뭐 예컨대 뭐 종업원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그 후보의 면면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한번 자신을 투신하면 모를까. 예. 그리고 또 그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는 게 다음번 대선에 저해 요인이 안 돼요. 다음번 대선하고 거의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예. 실제 오히려 그 디딤돌이 될지언정, 예컨대 뭐 단체장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지금 대선 출마하면 되냐라는 그 얘기 시비도 안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서울이나 예. 부산 같은 경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국회의원 임기가 2년 남은 이 시점에 예.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다음번 대선에 디딤돌로 삼는 것은 상당히 별로 이렇게 효율적인 전략이 안 돼요. 예. 예. 처음에 국회의원 시작할 때면 모를까. 오히려 이렇게 완노브 댐이 되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실제 이제 그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가 만들어낸 바른 미래당의 어떤 지지율, 예. 이 문제가 또 하나는 그렇게 또 당장 그렇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오를 거라고는 예. 예상을
안 하는 게 상식적이죠. 왜냐? 뭐 현재 대통령 선거 된 지 1년밖에 안 되고 예,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그 큰 대과가 있지 않는 한 예컨대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광우병 파동 같은 그런 큰 대과가 있잖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것에 의해서 야당의 지지율도 사실은 좀 종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전까지 어떤 뭐 야당의 지지율이 뭐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야당 지도자는 좀 그 실제 정치의 기본 이 법칙 생리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일단 그릇을 만들어 놓고 지방선거 이유를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서양호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민주당은 굉장히 웃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미래당의 출범이 여당에 미칠 영향. 글쎄요. 저희가 뭐 웃고 있고 기뻐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가치, 철학, 노선을 가지고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행보는 사실은 갈짓자이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순한 이합집산으로 보는 거지 그게 정당한 방식의 그 정당 활동은 아니다, 정책이는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착잡한 거지 저게 저런 식의 정치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국민들이 눈높이나 국민들이 정치의 바람과는 좀 동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좋고 뭐 기뻐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뭐 양당이냐 다당이냐 이런 것은 뭐 정치를 선택하는 그 정치를 하는 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정치를 하는 분들, 특히 지도자로 자처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겸허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유승민 대표나 지금 안철수 대표가 보여줬던 그동안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렇게 뭐 의석수, 그러니까 한 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더 절실하기 때문에 이념이 다른 분들하고 이제 같은 당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철수 대표는 뭐 차기 때문에 또는 뭐 호남으로만은 전국 정당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치 지방 분권 내지는 그 정치에서의 지방 자치 영역을 어떻게 확대시킬 거냐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그냥 이합집산으로 가는 것 저는 그건 뭐 저희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이제 지방선거 재보선 빼고요. 17곳 중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9+알파를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최소 9석 이상이라고 보면 나머지 알파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경기하고 인천이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부산, 경남, 울산, 뭐 대구, 경북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 제주까지 포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덧붙여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평가와 지방 분권, 지방 자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것, 수도권의 민심이 좀 반영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도 후보군이 이제 원팀으로 해가지고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같이 협력해서 한다라는 그런 이제 출마 예정자들이 모임을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도원 결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경우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서 반드시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런 지방 분권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후보를 내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라는 게 이기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게 저희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를 임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9+알파에서 알파의 영역이 수도권 플러스 그 영남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 의원님, 한국당은 6+알파입니다. 한국당이 지금 6+알파 얘기하는데요. 좀 이렇게 좀 냉정하게 전망을 해보면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9 플러스 알파 할 가능성이 커요. 예. 총 이제 17개인데 예. 세종시 포함해서 현재는 17개 중에서 민주당이 9개 그리고 한국당이 7개 이제 애매한 원희룡 지사 제주도가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좀 전망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이 예. 안 돼요. 이제 1년 1개월 만에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좀 밀어주자 이런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정책적 실패가 분명히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좀 네. 지연되고 있어요.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의 득표율로 좀 회귀되는 경향이 있을 거다.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42% 예. 얻었거든요. 근데 단체장은 한 명만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데 이 야당이 단일화하지 않는 한 예. 상당히 이제 여당한테 유리해요. 근데 그렇게 보면 현재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확실하게 이긴 데가 대구, 경북, 경남이에요. 예. 경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침을 삼키는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으로 좀 저는 회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후보가 어떤 뭐 특별하게 하자가 있지 않는 한 저는 대구, 경북, 경남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부산하고 울산이 문제예요. 예. 부산하고 울산이 문제인데 부산하고 울산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등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부산은 사실은 박빙이었어요. 엊그저께 이 홍준표 대표가 부산에 갔잖아요. 예,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이 박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볼 땐 이 부산이 아마 가장 큰 격전지가 될 거예요. 3자가 아주 거의 대등한. 예. 그 후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 측면 그러니까 그리고 울산도 또 이제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한국당이 3개는 우세가 확실한데 플러스 알파. 나머지는 상당히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천명진 의원님 경남에 후보가 있나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러니까 물막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까 당시 2014년도는 대선 후에 2년 안에 치러진 선거였단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지경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뭐 국정을 혼란시키게 만들었던 요인이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치러진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때 홍준표 대표가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사실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데는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이 있는 거죠. 예. 이제 대선에서 출마하려고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나온 분이 있어서 2012년도 대선에서 함께 치러진 선거였던 거고요. 예. 그래서 2014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경남에서 홍준표 대표가 재선을 했던 거고 저희가 뭐 이제 떨어진 건데, 지금 그 논리가 구성이 완성도를 높이려면 경남도지사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후보가 있을 때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전에 소위 말하는 향수이지 않습니까? 지방 소위 그 이제 지역주의 그 TK, PK 지역은 자유한국당이 아성이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지금 이길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지난 대선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후보도 지금 떠오른 후보가 없는데, 유력한 후보가 없는데 경남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좀 기대치가 섞인 전망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하시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예. 오찬하면서 경남 판세에 대해서 얘기한 게 기억나네요. 그죠? 예.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자리였다고 보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여튼 그때 얘기한 거에 보면은 이제 경남 동쪽은 유리한데 서쪽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는 이 실제 하다 보면은 특별하게 후보가 어떤 탁월한 개인기가 있지 않는 한 점점 선거가 가까우면서 이 당 지지도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역으로 여쭤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경남의 민주당에서 무슨 뭐 대단한 대표자급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하게 앞으로 이 한 4개월 정도에 예. 이 요동치는 전국에서 그 후보가 뜨고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세모로 놔두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당의 박찬호 의원이 지금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서 또 의원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6석이 되는 거죠, 한국당이. 그런데 네. 지금 이 의원들의 탈퇴러시 이 부분이 뭐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좀 굉장히 좀 지도부에서 맡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희는 예. 지금 전남에서 이계호 예. 의원이 이제 도당위원장 자리를 이제 사퇴를 하는데 이후에 거치는 당과 의논을 하겠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 아직까지 현역 의원이 의석수 변동 있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제1당을 유지를 해서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전략의 기조를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예. 후보가 정말 그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역 의원의 임기가 4분의 3을 채우지 않은 예.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페널티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좀 그 부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까지는 레이스를 뛰는데 그 문제까지 이제 잘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당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하시기를 그 바른미래당이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웃고 있다. 예. 그랬나요? 저는 민주당이 단기 장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 봐요. 왜냐하면 이제 민평당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평화민주당. 예. 평화민주당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확실하게 147대 147이란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제 초기에 대통령이 구두지시로 될 수 있는 것들 빼고 이제 정말로 법을 통과시켜야만 될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국회에서 그거를 처리를 하려면은 의원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른미래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당 편은 안 들 겁니다.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방선거에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한 현역 의원은 안 내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당이야 무슨 뭐 일단은 이기고 봐요. 이기고 봐야 되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예. 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